싶은 교육 채널. 자, 네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도 지난 강의와 마찬가지로 상담에 대해서 다루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여하고 4학년 남아를 둔 엄마인데요. 아이들이 책을 읽고 나면 좀 적절한 질문을 해서 아이가 책을 읽고 나서 감동을 좀 받는다든지 글쓰기를 좀 풍부하고 다양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할 때 늘 이게 좀 빈약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보통 이제 책을 읽고 나면 아이들한테 이 책을 읽고 뭐가 가장 인상 깊었니? 아니면 뭐 어느 부분이 제일 재미있었어? 뭐 혹은 뭐 주인공이라면 너는 이럴 때 어떤 기분이 들겠니? 이런 류의 질문들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해서도 아이들이 감동을 한다거나 글쓰기를 잘한다거나 하는 것에선 조금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책은 다양한데 질문이 좀 빈약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다양한 책들에 맞춰서 구체적인 질문이나 활동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독후 활동에 대한 질문이라고 파악이 되는데요. 보통 한 권의 책을 아이들이 보게 되면 부모님들, 어른들께서는 뭐 확인차 겸해서 질문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죠? 보통 저희는 그거를 발문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즉 우리가 먼저 책을 읽은 다음에 아이들에게 제시를 하고 그런 뒤에 내용을 다 숙지를 하고 난 상황에서 물어본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질문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에게 물어본다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발문이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한 용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가 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함께 책을 보는 겁니다. 그런 뒤에 나는 이런 부분이 감동적이었는데 너는 어땠니? 라든가 또는 나는 이 이야기가 이렇게 와닿았는데 너는 어땠니? 이렇게 뭐 전체적인 그런 줄거리라든가 느낌을 나누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인데요. 만약에 그러기는 어렵고 또는 어른들 입장에서는 옛날에 본 적이 있는 그런 책이다. 그래서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보통 확인을 위한 질문들을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가장 안 좋은 질문 형태가 어떤 거냐면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이라든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정답을 원하는 그런 물음들이 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누구의 이름이 무엇이었어? 몇 년도였어? 이런 식의 질문이 가장 안 좋은 형태인데 지금 물어보시는 내용들은 저희가 볼 때는 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이 어디였니? 가장 재미있던 부분이 어디였어? 네가 만약에 주인공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니? 이런 식의 질문은 상당히 좋은 그런 질문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물어보시고 더불어서 네 이야기도 같이 해주시고 그렇게 되면 확장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또 자기들의 경험 폭에서만 책을 볼 테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부모인, 선생님인 어른들은 더 많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당연히 경험에 대한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확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분야를 다 이야기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몇 개의 분야에 대한 독후 활동을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역사라든가 위인전 아이들이 많이 보죠. 또 부모님들이 많이 보내주기도 하는 그런 장르인데요.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어느 시대 또는 어떤 인물 또는 그때의 어떤 사건이라든가 상황들을 다루고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정리를 해보는 것 일단 필요하고요. 그와 동시에 나와의 관련성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연결을 지어서 그 과거의 어떤 사건이라든가 인물들을 현 시대로 끌고 와서 생각을 연결 지어보는 게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퀴즈 같은 것들도 물론 좋죠. 아이들은 퀴즈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를 잘 쓰게 되면 어떤 그런 상황들을 잘 기억할 수 있는 효과도 있으니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물어보는 그런 발문과 동시에 퀴즈식으로 풀어가는 그런 문제들이 더 덧붙이게 되면은요,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문학류, 뭐 동화라든가 뭐 그림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이쪽은 기존에 많이 해오시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감상문을 쓰거나 등등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또는 나아간다면은 그 이야기를 대본으로 바꿔본다라든가
이런 것들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분량이 많은 것들은 어느 한 장만 띄어서 하는 것도 가능하겠고요. 그렇게 해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활동으로 이어가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만화류가 나와 있는데요.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어른들은 만화를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면 아이들은 대부분 만화에 심취해 있죠. 그런 데에서 많은 갈등들이 일기도 하는데 만화 같은 경우를 또 잘 활용할 수가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학습 만화 같은 것들을 하나의 연구 주제로 삼아서 논문을 쓰신 분들도 계시고 그 활용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기도 한데요. 저의 예를 들어드리면 저는 학습 만화라든가 그냥 만화를 가지고 창의력에 대한 수업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카툰과 같이 뭐 4칸짜리 만화라든가 아니면은 한 장으로만 이루어진 그런 만화들이 있습니다. 그런 만화들의 제목을 지우고 말풍선을 지운 다음에 내가 그림만 보고 내용을 채우거나 또 제목을 정하거나 해서 연결을 짓게 되면은요 나만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이런 수업들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아이디어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활동을 이어가실 거라면 그렇게 한 권의 책에서 다양한 활동 쪽으로 연결을 지을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딸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근데 글만 썼다 하면 맞춤법이 엉망이고요. 소리 나는 대로 쓰거나 뭐 글씨도 엉망이어서 항상 제가 고쳐 쓰게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뭐 학습지도 시켜보고 논술도 해봤는데 전혀 고칠 수가 없어서 너무 막막하거든요. 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맞춤법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표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당연히 글로 쓰여지는 거라면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평가를 받을 때 하나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아이가 왜 그렇게 맞춤법을 잘 틀릴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격이 급해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또는 책은 만약에 좋아해서 열심히 읽는다고 한다면 또 학교에서 아마 학습을 하고 있겠죠. 그렇죠? 한다고 한다면 이 아이가 그런 그 활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보지 않고 그냥 대충 넘겨버리는 부분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요즘 아이들이 글을 쓸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이냐면요. 입말과 글말을 잘 구분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글말은 문학류가 아니라면 당연히 표준어로만 써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그 원칙을 잘 모른 채 그냥 소리나는 대로만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맞춤법이 틀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을 잡으려면 문장을 쓰고 난 다음에 그 문장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아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이 아이가 그 다음 부분부터는 조금은 차분하게 하나하나 단어와 문장을 연결시켜서 틀린 부분이 없게끔 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일단은 그 전에 정말 아이가 성격이 급해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분에서의 약간의 그 문제가 있는지는 점검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우리는 읽기 장애, 독서 코칭에서, 클리닉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혹시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정확히 점검을 해봐야 되겠고 그런 상황에서의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지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성격의 어떤 측면들 또는 주의 깊게 쓰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과 동시에 바른 교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아이는 8세 여아인데요. 사업상 이후로 아이가 6살 때 중국에 왔었거든요. 한참 한글을 배우고 한국에서는 2개월 정도 유치원에 다녔는데요. 6세 전까지는 많은 학원을 다녔지만 한글을 못된 상태로 중국에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2학년인데 학교에서는 중국어하고 영어로만 수업을 합니다. 여기 와서도 유치원이 일단 급하니까 중국어에만 매달렸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아이가 어휘력이 부족함을 느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한글을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방학 때 한글을 뗐어도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상담하고 싶은 부분은 독서를 비롯해 요즘 한참 논술하는데 중국어 수업에도 장문이 있고요. 그리고 영어 시간에도 더 학년이 올라가면 에세이가 있잖아요. 학교에서 해주지 못하는 부분을 제가 집에서 조금씩 훈련을 시키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질문드리고요. 그리고 생각하는 사고의 범위를 넓히고 자기 생각을 정리해 잘 표현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안타까운 상황이었다는 거를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득이했죠, 그렇죠? 아이는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들이 해외로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환경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좀 약간의 혼란감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6세라고 하는 시점은 언어 발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물론 말은 당연히 여기서 이제 했겠고 조금씩 더 확장이 되어가는 그런 시점이었을 텐데, 그때 다른 나라로 가버리면서 환경이 많이 바뀌게 되었고 또 다른 언어를 쓰는 그런 기관을 다니게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말이 아니라 다른 언어를 또 습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혼란감이 좀 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엄마 아빠가 우리말을 쓰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방법은요, 일단 다시 이제 우리말을 조금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이 아이가 갖고 있으니까요. 그와 더불어서 환경에 대한 측면에서 책을 조금 적절하게 읽어주는 그런 방법들, 그러면서 또 이제 엄마와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고력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은 먼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배제를 좀 해놓으시고요. 조금 수준이 낮은 그런 그림책이라 하더라도 아이가 흥미를 갖고 들을 수가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있다라고 한다면 걔들을 골라서 먼저 읽어주고 들을 수가 있는 기회를 주고요. 그런 다음에 아이가 읽을 수가 있는 글자가 있다면 또 아이가 읽어보고 이렇게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초반에는 엄마가 읽어주는 걸로, 그런 다음에는 나누어 읽기라고 하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엄마가 한 줄, 아이가 한 줄, 그렇게 해서 양을 좀 늘려가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는 엄마가 한쪽, 아이가 한쪽, 그런 뒤에는 네가 한번 읽어봐, 엄마가 들어줄게라든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로 나아가게 되면은 조금은 나아지는 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어차피 언어는 습득이 되는 능력이기도 하고 그와 동시에 계속 활용을 해야지만 늘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특히 어린이들은 더 그렇죠, 그렇죠? 어릴수록 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이제 환경이 바뀌어서 정착을 하게 되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조금 자연스럽게 나아지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어른과는 달라서 아이들은 습득이 빠르잖아요. 변화에도 굉장히 잘 반응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믿고, 그러니까 너무 불안감을 많이 보이시지 말고 믿고 맡겨두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나가게 되면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를 둔 엄마인데요. 우리 아이는 성격이 아주 급한 편이라서 상대방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는 애예요. 그런데다가 책을 읽을 때 전혀 정독이 되지 않아서 걱정인데요. 이 정독 문제 때문에 올해 5월부터 논리 속독을 보냈더니 최근에 샬롯의 거미줄이라는 책을 40분 만에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독이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수학 문제를 대충 읽는 것인지 좀 걱정이 되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고, 또 주의력, 정독 능력을 키우는 좋은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내용에서 저에게 중요하게 들린 말은 무엇이냐면 성격이 급하다 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책을 볼 때만 급한 면이 있는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좀 그런 면인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만약에 이 아이가 책을 볼 때는 더 그런 것 같다, 아니면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 어느 부분은 굉장히 급하게 또 어느 부분은 아주 차분하게 하는 것도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은요, 분명히 이 아이는 집중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다만 선택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은 집중을 조금 더 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빨리 그냥 끝내버리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급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쓰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독서는 지금 급하게 나오기 때문에 흥미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까 샬롯의 거미줄 꽤 두꺼운 책인데
이 책을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읽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의 능력이 있는 아이여서 빨리 읽어낸 것인가 아니면 대충 본 것인가에 대한 구분을 지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아이는 후자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대충 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어머니께서는 학원도 보내시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이 아이도 먼저 필요한 것은 점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거는 짐작이잖아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그렇다고 이야기 드린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알맞은 점검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어른들도 그런 것처럼 정말 아이들도요. 산만하다 또 심지어는 나아가서 ADHD 장애가 있다라는 그 아이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입니다. 실제로 몇 시간도 집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 아이도 그런 분야가 있는지 그게 무엇인지를 먼저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뒤에 다양한 주제 분야 가운데에서 이 아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골라서 먼저 제시를 하는 것, 그러면서 조금씩 집중력을 높여가는 게 필요치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정독이라든가 학원 이런 부분들은요. 어쩌면은 역시 이 아이에게도 더 큰 부담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또 그런 데 가게 되면은 정해진 과제가 있을 테고 또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흥미를 더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또 그런 쪽에다가 의미를 두시기보다는 아이가 좋아하는 쪽,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쪽에다가 먼저 의미를 두시고 스스로가 조금씩 늘려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네, 저는 만 5세 3세 된 아들 둘을 키우는 엄마인데요. 큰애 3개월 때 남편이 미국으로 발령을 받는 바람에 나갔다가 올 6월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향수병과 산후 우울증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틀어주고 저는 제 안에 갇혀 살았어요. 그러다 정신을 차릴 때쯤 다시 둘째가 생겨 너무 힘들게 지냈습니다. 그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저 혼자 아이 둘을 키우려니 너무 무식하게 키웠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큰아이의 5년 유아기를 제가 무참히 빼앗았던 거죠. 그래서인지 말도 더디고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데 책만 꺼내면 도망가거나 집중을 하지 않거든요. 책에 관심을 갖고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데 정말 답답하고 너무 힘이 들어요. 아이에게 지은 죄를 씻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아이를 어떻게 유도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작은 아이의 방해도 있으니 집중은 더욱 힘들거든요. 어쩌면 될까요? 네, 역시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분의 이야기인데요. 산후 우울증 이런 말도 나왔었고 그리고 미국에 다녀오신 그런 상황들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역시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그때 큰 변화가 있었고 게다가 엄마도 좀 상황이 좋지 않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자극을 받지 못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어적인 자극은 물론이거니와 정서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많이 놓친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조금 그 시기를 놓치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시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다는 그런 바람으로 들렸는데요. 일단 저는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독서 상담이라고 하는 영역만이 아니라 뭐 치료까지도 같이 좀 영역이 확장이 되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아이랑 정서적으로 조금 더 긴밀해지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엄마가 아까 죄책감 같은 것도 갖고 있고 놓친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급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급하다고 해서 되는 것은 없거든요.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아이랑 먼저 정서적인 교류, 접촉이라든가 등등을 많이 하시면서 사랑의 마음들을 표현해 주시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와 조금 안정된 그런 관계를 맺어 나가시는 것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독서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단계별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두 가지를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물론 무엇이냐면요. 엄마가 안아주고 책을 읽어주는 거죠. 무릎에 앉히고 책을 이렇게 앞으로 펼친 다음에 하나하나 읽어나가면서 넘겨가는 건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또 방해자가 있어요. 동생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동생들이 있으면 더 어리기 때문에 엄마들은 그쪽을 돌보느라고 큰아이들은 방치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현명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럴 때에는 좀 분리를 할 수 있으면 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에
별도로 큰아이만을 놓고 책을 읽어주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작은아이가 뭐 잘 때라든가 뭐 이럴 때를 좀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독서와 더불어 정서적인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밖에 뭐 차분하게라든가 등등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하나하나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먼저 엄마와의 관계, 이게 잘 이루어지게 되면은 나아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부터 먼저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세부적인 뭐 능력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을 키워나가는 쪽으로 가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급하게 마음을 먹지 마시고요. 내가 이 기간 동안에 아이를 방치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2~3배의 시간은 더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차분하게 가면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엄마가 급할수록 더 아이에게는 자꾸 재촉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그 미안한 마음은 좀 억누르시고 미안하니까 내가 좀 더 참아준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관계를 맺어나가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아이가 아마 좋아하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그런 책들을 골라서 그게 뭐 공주에 대한 이야기든 요정에 대한 이야기든 뭐 동물에 대한 이야기든 그 부분을 읽어주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엄마가 갖고 있는 미안함도 조금씩은 털어내시고 아이에게도 책을 많이 좀 보여주시면서 흥미, 그 다음에 습관, 능력도 기를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동안에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상담에 대한 실습을 한번 해보았죠. 그렇죠? 네. 이미 다른 분들이 물어보신 그 질문들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답변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첫 시간에 이야기 드렸던 상담의 영역, 그 다음에 방법들,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제가 지금 상담을 진행한 내용들이 조금은 더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물론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이 자료들을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여기에 있는 것들은 또 한정이 되지 않습니까? 내용적인 한정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내용들을 좀 찾아보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식과 정보를 쌓아가시는 게 필요치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상담은 물어보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답변을 하는 저희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전문가여야 되고 그분들은 어떤 것이든 물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질문을 잘 파악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에 대한 답변을 간결하게 명확하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면대면으로 할 때에는 또 물어볼 수가 있죠. 추가적으로 저희도 물어볼 수가 있고 그래서 더 나은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됩니다만은 만약에 인터넷과 같은 그런 온라인에서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한다면은요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만 충실하게 답변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오픈교육 채널 라이브 아트.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